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휴일인 어제 충남 홍성과 대전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를 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34건의 산불이나 역대 3위의 발생 건수를 기록했는데 특히 인왕산 산불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산불 2단계 발령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 위험이 크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단비가 예보됐는데 제법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여 메마른 대기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 몇 방울만으로 1시간 만에 6가지 암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검진법을 개발했습니다. 시간과 비용, 검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데 진단 정확도는 90%를 넘어 앞으로 암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서 원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 시설이 7년 뒤부터는 가득 찰 전망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 500m에 영구적으로 묻는 건데 이런 고준위 방패장 건설은 최소 37년이 걸려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남부와 중서부 곳곳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해 최소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악한 소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0건 넘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큰데요. 다행히 내일은 비 예보가 있어서 산불 발생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강한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제 경기 고양이 27도, 경기 동두천 26.2도, 서울도 25.2도까지 오르면서 4월의 첫 주지만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국 곳곳에 3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는데 특히 봄철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제는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됐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반대로 서쪽 지역이 고온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일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의 이동 경로의 변동성이 크지만 이번 비는 봄철 대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비가 한 5mm 이상 오면은 한나절이면은 그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30mm 이상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2일에서 3일 이상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어제 오늘 기승을 부린 산불은 잠시 주춤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4월에는 건조한 가운데 강한 바람도 자주 불어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Supercells are the dominant producers of significant tornadoes and hail. Not that they're very big. They're relatively small, 20 miles wide at most, but they're very powerful. I always liken them to peanuts. They're very small, but they have a lot of protein, a lot of fat, a lot of calories, a lot of energy.
대형 토네이도와 우박을 생성하는 슈퍼셀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지난 주말 사이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남부와 중서부 곳곳을 강타한 토네이도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최소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테네시주를 비롯해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엘라바마 등 11개 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전 피해 집계 사이트인 파워 아우티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펜실베이니아 9만 2천 가구, 오하이오 5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31만 가구가 정전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아칸소주의 토네이도 피해 지역을 중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에 연방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 북동부 일대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쯤 추가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겨울에 피는 것으로 알려진 동백꽃은 주로 한반도 남쪽에 분포해 있는데요. 전북 고창 선운사에 있는 동백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봄과 함께 찾아와 춘백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병풍처럼 산사를 감싼 동백나무 숲에 선홍빛 물감이 스며습니다. 알알이 박힌 봄의 전령 사이로 산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하기도 한가하기도. 계절이 물든 붉은 자취는 한 발 더 다가갔을 때 비로소 제 색을 보여줍니다. 하늘도 맑고 약간 붉은색이 대비가 되니까 대비가 돼서 사진도 잘 나오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선운사 대웅전 뒤를 지키는 동백나무는 모두 3천여 그루로 축구장 2개 규모만큼 널따랗게 펼쳐져 있습니다. 선운사는 육지에선 국내 최북단 동백 군락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의 동백은 지금부터 이달 중순까지가 절정입니다. 피는 때에 따라 춘백, 추백 또는 동백으로 불리는 꽃. 올해는 다소 성미 급한 봄이 찾아왔지만 느긋한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사실 동백꽃이 만개했을까 하는 마음에서 왔는데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오늘은 정말 춘백을 보러 오는구나 우리가. 요즘 그 동백이 한창이니까 동백꽃을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붉은 동백의 꽃말은 기다림. 사계절을 지나 마침내 돌아온 봄이 다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끝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동시에 경증이라도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대는 곧바로 도착했지만 전문의가 없다거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 4곳에서 입원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이 2시간이 지나며 심정지 상태가 됐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증 응급 환자가 적정 시간 안에 최종 치료기관까지 도착하는 비율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을 5년 안에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정부는 응급의료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응급의료기관을 3종류로 나눠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 환자는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하고 이보다 덜한 증상의 환자는 다른 응급기관이 치료하게 됩니다. 도착한 순서가 아닌 위급한 순서대로 치료한다는 원칙으로 중증 응급 환자는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받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때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또 이러한 차등 부분을 수용하도록 환자와 보호자의 의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번역응급의료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를 다뤄야 되는 곳에 너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큰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자식분들의 어떤 소망들이 훨씬 강한 게 우리나라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다만 응급실 방문 전 환자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중등증과 경증을 담당하는 응급의료기관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응급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늦은 밤에 약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편의점에서 파는 몇 가지 약이 아니라면 공공심야 약국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럴 때 화면으로 약사를 만나 약을 살 수 있는 원격 화상 투약기가 약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도 수도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국을 찾은 시민이 화면 속 약사와 상담을 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데요?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어디요? 진통 완화에 효과가 있는 소염제 정도고요. 약국이 문 닫는 늦은 밤이나 주말 휴일에 약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격 화상 투약기입니다. 야간에요. 배 아프고 급하고 뭐 이럴 때는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 잘 된 것 같아요. 환자가 약을 골라 사는 게 아니고 증세를 듣고 약사가 약을 골라주는 것이라 자판기와는 다릅니다. 약사가 추천하고 선택한 약이 원격적으로 투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철저히 배제되도록. 다른 약이 잘못 제공되는 걸 막기 위해 약사가 투약국 카메라로 나온 약을 직접 보고 확인합니다. 환자와 약사의 복약 상담 내용은 화면으로 녹화돼 6개월 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투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약사가 환자에게 약 먹을 때 주의점 등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개발했지만 그동안 정부 규제와 약사회 등의 반발로 지체되다가 ICT 규제를 푼다는 샌드박스 특별법의 실증 특례 사업으로 선정되며 뒤늦게 빛을 보게 됐습니다. 약국이 문 닫은 시간에 약국 앞에서만 운영하고 11개 효능군에 53개 품목을 취급합니다. 응급실 갈 만큼 아니지만 약이 필요할 때 약사를 만나게 해준다는 취지지만 약사회는 약 자판기와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약사 기능이 최대 20대까지 관리하는 상황에서 오투약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편의점 약 당시에도 두통약 판매량이 급증한 사실을 보면은 의약품의 오남용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 공공심야 약국이 화상 투약기와 경쟁하는 상황이 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상 투약기는 수도권 7개 약국에서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운영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전국에 1000곳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 약국과 민간 사업자의 화상 투약기가 상호 보완하며 공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한 경쟁 속 생존 게임을 벌일지 의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CT, 조직검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피 몇 방울로 1시간 만에 6가지 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립니다. 암은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데 조기 발견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암을 한 번에 진단하는 방법이 없어 각 장기에 대해 일일이 정밀 촬영과 조직 검사를 해야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전립선 암과 같이 극소수 암에 있어서만 소변 검사 또는 피 검사를 통해서 암을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암은 좀 더 복잡한 영상 진단 기법을 이용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에 진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 10방울만으로 1시간 만에 6종류의 암 여부를 동시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혈액에서 분리한 혈장을 필터에 통과시켜 혈액 속 엑소좀을 얻습니다. 엑소좀은 세포가 분비하는 주머니로 RNA와 DNA, 단백질 등을 담고 있는데 암세포의 경우 구성물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엑소좀을 금 나노칩에 떨어뜨려 분석기계에 넣자 빛이 엑소좀을 통과하면서 고유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정상인과 암 환자 600명의 엑소좀 그래프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환자의 암 여부를 알려줍니다.
폐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위암 모두 6개 암에 대해 암 종류도 구별합니다.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97% 이상이고요. 그중에 어떤 특정 암이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가지 암을 한꺼번에 측정하게 되는 수준이 되면 한 3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암 검진에 대해 올해 안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내년에 인허가를 신청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른 암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해외에서도 혈액만으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한창인데 여러 암을 한꺼번에 진단하는 건 상용화된 적이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5년 동안 원자력 발전을 해오고 있지만 발전 이후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미래 세대에 떠넘기며 미뤄오기만 했는데요. 현재 원전 부지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이 몇 년 뒤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 영구 처분 시설 건설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돌린 뒤 나오는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양이 거의 줄지 않는 데다 높은 수준의 방사능을 내뿜어 현재는 원전 부지 내에 저장 수조에 임시 보관 중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매년 700톤씩 발생하는데 1978년 이후 지금까지 18,000여 톤이 쌓였습니다. 문제는 임시 수조의 저장 용량이 거의 다 차간다는 겁니다. 현재 고리원전은 86%, 한올원전은 82.5% 등이 채워진 상황. 이대로라면 한빛원전은 2030년, 한올원전은 2031년에 임시 저장 수조가 꽉 차게 되는데 원래 예상보다 포화 시점이 1, 2년 빨라졌습니다. 새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급한 대로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임시보관 건식 저장시설을 증설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지역 주민들은 임시저장을 가장한 영구저장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 핵연료를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거나 그리고 이것이 영구화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형태로 갈 확률은 더 높아진다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전제돼.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 500m에 영구적으로 묻어두는 겁니다. 이른바 고준위 방패장인데 부지 선정부터 실증 연구, 시설 공사까지 최소 37년이 걸립니다. 몇 가지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 최대한 줄여도 10년 이상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임시 수조가 다 찬 뒤 최소 20, 30년 정도는 사용 후 핵연료를 버릴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1년 12월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의하면 Y+37년 후에 처분장이 운영되는 걸로 돼 있어요. 23년에 시작을 한다면 37년 후 2060년에 이제 처분장이 운영이 된다는 건데. 고준위 방패장 건설의 첫 걸음은 일단 관련 법안 마련인데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특별법 제정부터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오는 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선 토레스 EVX와 코나 일렉트릭, EV9 등 국내 전기차 신차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업체가 동남아를 겨냥해 신차를 출시했고 고급 수입차 업체들도 모두 전기차 신차를 내놓았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꾸고 준중형 돌풍을 일으킨 토레스의 전기차 EVX를 출시했습니다. 토레스 EVX는 획기적인 배터리 안정성과 파격적인 가성비를 통해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 회 충전 시 유럽 기준 500km, 국내 기준 4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기존의 토레스는 눈이 오면은 이 눈덩이에 전조등이 붙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토레스 전기차 EVX는
보시는 것처럼 전조등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정부 인증 기준 동급 최대인 한 회 충전 시 410km 이상 주행 가능한 D-All-You Kona 일렉트릭을 출시했습니다. 기아의 EV9은 한 회 충전 시 500km가 넘는 주행과 2열 좌석이 180도와 270도까지 회전해 실내 공간 재배치가 가능한 게 강점.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마스타 자동차는 다마스와 라보를 대체할 적재 중량 200kg의 전기 트럭을 출시했습니다. 조만간 소상공인들과 400대 공동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수출까지 나섭니다. 인도네시아와 현금 수송 전기차 4,000대, 필리핀과 전기버스 300대 수출을 계약한 겁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50개 나라에 연간 500대의 전기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중 고급 비즈니스 SUV를 비롯한 7개를 전기차로 채우며 전동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포르쉐는 스포츠카 출시 75주년을 맞아 첫 스포츠카 포르쉐 356을 오마주한 컨셉트카 비전 357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고정형 카메라 앞에서 잠깐이 아니라 달리는 내내 속도 위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달리면서 언제든지 과속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가 확대 운영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회색빛 승용차가 고속도로 위를 빠른 속도로 달리자 바로 뒤를 쫓던 순찰차에서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제한 속도 시속 100km를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뒤 나타난 또 다른 차량. 이번에도 과속이 확인되자 경찰이 차를 갓길에 멈춰 세웁니다. 과속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세운 거니까요. 달리는 순찰차에서 과속 단속까지 단번에 이루어진 건 이번 달부터 고속도로 순찰차에 적용되는 탑재형 장비 덕분입니다. 이렇게 같이 달리기만 해도 앞선 차량의 속도가 자동으로 측정돼 과속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과 레이더 장치 성능도 개선돼 한밤중 단속도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것으론 단속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과속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야간 주간 불문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 안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암행 순찰차에 먼저 탑재형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 전과 비교해 66%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량이 적은 직선 구간에는 암행 순찰차도 함께 배치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당장 기존 공정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북미산 배터리 부품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양극, 음극파는 배터리 부품으로 양극 활물질 등 주요 소재는 부품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재를 만들어 북미 공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공정 방식을 당장 바꾸지 않아도 전기차 한 대에 최대 1,0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배터리 업계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었을 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 우려단체에서 조달할 수 없게 되는데 중국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지침에 규정된 북미산 배터리 부품은 2029년까지 100%, 광물 비율은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합니다. 이게 해마다 거의 10%씩 늘어나게 되면 수입선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다변화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야 하는 이중고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에만 30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담뱃불, 소각행위 등 사람의 실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행락철 산림에 인파가 몰리는 만큼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입산하실 때는 절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지 주변에서는 작은 불씨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